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대통령은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초강경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결국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규모 5.7. 이거는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한 대여섯 배 높은 강도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한 번에 200만 명이 사망하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진짜 핵폭탄보다 더 강한 수소폭탄 제조에 이게 성공한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또 국제사회가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은 6차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분이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수소탄 시험에 성공한 거 맞습니까? 네, 수소탄으로 가기 위한 예. 전 단계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완전 수소탄을 만든 건 아니고. 완전하진 않고. 왜냐하면 이게 작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했을 때 그들이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수소탄 전 단계. 예. 그다음에 5차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9일 날 했죠. 예. 근데 이번에 그는 분열 수소탄이라는 것은 분열을 시키다가 갑자기 융합을 시키면은 그렇죠. 그 위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원자탄은 분열탄이고, 예. 수소탄은 이제 분열하다가 그 융합을 시키는 그 원리를 쓰는 건데, 이번에 그 원리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 정도 경계다, 뭐 이런 분석들 많던데 정세현 장관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 단계라기보다는 수소탄에 좀 더 가까운. 수소탄에 좀 더 가까운, 중간보다는 넘은 걸로. 그래서 이게 원리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수소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실험을 하는 일을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7차. 7차. 지금 5차에서 6차 넘어오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7차로 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안에 할 거라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원리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에 8개월 만에 같은 실험에서 진전을 보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증폭 핵분열 저희 시험에서 성공을 한 게 4월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9월 달에 또 한 번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예. 이제 1년 만에 또 한 거죠.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이제 성공을 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꼭 1년이 걸린다는 보장이 없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더구나 금년도에,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년 내에 수소탄을 만들고 말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기사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 가끔은 허장성세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정확한 그 예고의 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뱉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안에 또 7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네, 수소탄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일단 뭐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될 선 레드라인 넘은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전 단계라고 보시는 거면 레드라인 넘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개정 규정을 지난 17일 날 하셨는데, ICBM이 그러니까 완전히 대기권에 진입하는 수준이 돼야 되고, 되고, 그 다음에 핵폭탄이 ICBM에 실릴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 된다면 그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 미국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서 조금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레드라인은 아직은 지금 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ICBM은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게 사라진 것 같고 폭파돼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직 재진입 기술까지, 그러니까 완성 단계까지 못 간 걸로. 근데 정 장관님, 설사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해도 북한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선제 타격을 하자는 건가요? 선제 타격하면 바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자꾸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도 예.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하지 못했고, 예. 더구나 미국 내부에서까지 전문가들이 이 군사적 그 선제 타격은 전적으로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맘 놓고 지금 이게 대드는 겁니다. 맘 놓고. 마음 놓고 대드는 거. 레드라인 설사 넘는다 해도 이게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거란 걸 알고 더 이러는 거다.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바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 내지는 북한이 요구한 내용의 협상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 있을 거예요. 거꾸로 지금 미국과 한국 쪽에서는 예, 한미일은 예. 우리가 압박을 유엔 제재 등 압박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압박을 계속하면 예. 견디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북한의 DNA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굴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화적으로 나오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벼랑 끝 전술 쓰겠다는 벼랑 끝 전술. 그런 사람들인데 예. 이번에는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미국이 결국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으로 금년 내에 예. ICBM 또 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 확인시키고 예. 그리고 또 수소탄 또 7차로 넘어가든지 이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벼랑 끝 전. 근데 벼랑 끝 전술이 항상 통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대화해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말로 레드라인 넘어서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 타격 같은 것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아유, 근데요,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돌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이라 하더라도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훨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예.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국방장관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제적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적고 예. 오히려 그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예. 서둘러서 대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음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제 북한의 노림수는 대화로 나와라. 그리고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건 거죠? 그렇죠. 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 협정 체결해주고 미군 철수하고 이런 단계를 원하는 거죠?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일단은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건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 또 북한이 했던 말도 있고 예.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해달라는 얘기를 92년에도 했었고 2000년에도 김정일이 직접 했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목표이자 세계의 목표인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타격은 안 되는 거고 핵보유국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제재 카드가 남아있는 게 뭔가 제가 따져보니까 북한한테 원유 수출하는 거 금지시키는 거 북한도 우리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건 마찬가지인 나라기 때문에 원유 공급 막히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 원유 공급 길을 막는 거 이걸 여태 중국이 반대했던 건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좀 중국이 보였던 반응이 좀 특이해요. NHK에서는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화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중국은.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예. 미국, 한국, 일본이 요구하는 원유 수출을 원유 수출 금지에 협조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런 가능성이 적고 또 러시아도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3일날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를 앞두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 결국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러시아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을 요구하는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겠는가, 정체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참 어려운데 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구상 발표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계속 주장해 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느낌이에요. 강대국들 게임 속에 우리가 좀 배제되는 느낌 같은 것도 받고요. 어제만 해도 미국과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하루에 2번 통화를 했거든요. 코리아 패싱 현상.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미국하고 즉각 전화하고 하루에 2번 하고 하는 거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건 그런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있으면 아주 야단 법석을 치고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쇼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건널 거 없고 그것이 코리아 패싱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이 결국 대화로 나올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대화하자는 얘기 했다가는 뭐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청와대도 대화와 제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재 문제와 제재와 대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어제 했습니다. 단서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 마지막 단계나 가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기술 능력이 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가 돼가지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돼서 우리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할 때쯤 되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돼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나기 낼 때는 뭐 알겠습니다. 우산 받고 나가봐야 젖으니까 집에 있어야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